뒷받침해주며 기동성을 확보해 적을 교란시키는 기병들과 이들을 지휘할 유능한 기병 지휘관이 있었다면, 삼국지 오나라를 좋아하시는 소위 오빠들이 아쉬워하는 인물들이 많죠. 그중 오늘의 인물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욱 아쉬워할 텐데요. 오나라의 인물 중 한당, 정보와 함께 북방 출신 인물 중 하나인 태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사자는 자가 자이로 청주 동네 사람입니다. 여담으로 이름이 굉장히 간지나서 90년대 아이돌 중에 태사자라는 아이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표가 삼국지 팬이었다죠. 여튼 이 태사자는 어려서부터 배우길 좋아했고 어린 나이에 동래군의 주조사로 임관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래군과 청주 사이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를 들면 강남구청장과 신사동장이 트러블이 생긴 그런 상황이죠. 여튼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말 타고 사자 보내서 편지를 주는 게 일반적인 통신 수단이죠. 그래서 둘 중 먼저 조정에 보고하는 쪽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는 이미 보냈고 동래군에서는 이를 듣고 빠르게 보냈는데, 이때 보낸 사람이 태사자였습니다. 21살에 이런 중책을 맡은 걸 보면 꽤나 믿음직한 직원이 아니었나 하네요. 여튼 청주 사자가 낙양에 먼저 도착하고 이후에 태사자가 간발의 차로 청주 사자 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낙양 성문에서 상소문 수리하는 사람인 척해요. 그거에 청주 사자가 속아가지고 태사자한테 상소 주고 그걸 태사자가 찢어버립니다. 이에 청주 사자가 너 뭐야 새끼야 해서 태사자가 야 네가 안 줬으면 나도 못 찢었어, 그니까 너도 잘못 있어 하면서 가스라이팅해서 같이 튀자고 해서 튑니다. 근데 태사자는 또 몰래 돌아와서 본래 전하려 했던 동래군의 상소를 전하죠. 이를 한참 뒤에 안 청주가 또 사자를 보내는데 격장, 즉 중복된 내용에 대한 상소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일로 태사자는 동래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고 청주에서는 반역자 취급을 받는데, 이에 두려워서 요동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죠. 그리고 이 당시 북해에 있던 공용이 이를 듣고 흠모해서 태사자의 모친을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이후 요동에서 돌아올 당시 태사자는 병원전에 보면 병원의 지인이던 유정이란 사람이 당시 요동태수였던 공선도의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자 병원의 부탁을 받고 데려왔다고 하는데, 병원 관영이 북해 사람이었으니 용의 몸통, 꼬리와 인연이 있었지 않을까 하죠. 여튼 요동에서 돌아온 태사자는 공용이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은혜 갚으러 갔다가 황건적에게 둘러싸여 구원을 청하러 황건적의 포위망을 뚫으려 하는데, 밖에 나가 활쏘기 연습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다가 황건적이 방심한 틈을 타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니 36개 제1개인 만천과해라는 병법의 대표적 사례가 되죠. 빠져나온 태사자는 유비에게 가서 공용을 도와달라 하고, 유비는 날 알아주는 이가 있구나 하면서 도와줍니다. 공용을 구원한 태사자는 공용의 극진한 대접에도 섬기진 않고 대신 동양 출신인 유효를 찾아가는데, 어떤 부하가 태사자를 대장군감이라고 칭찬하며 중용하라고 하자 유효가 내가 만약 자의를 중용한다면 허자장이 나를 비웃지 않겠소 라고 하며 중용하지 않으니 허자장, 즉 조조의 난세 간홍 인물평을 한 인물인 허소인데,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태사자를 좋지 않게 평한 것만은 확실하겠죠. 여튼 이래서 그냥 정찰병으로 사용했는데, 이때 정찰을 간 태사자가 손책군을 마주칩니다. 이에 둘은 만나자마자 맞짱 들어가서는 손책은 태사자 말 찌르고 태사자 수국 빼앗고, 태사자는 손책의 투구를 빼앗았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일기토가 아니라 약간 바닥에서 구르며 싸우는 진흙탕 싸움 같은 느낌입니다. 이후 손책이 유효를 패퇴시키고 태사자를 사로잡았을 당시 손책이 야 너 나랑 싸울 때 네가 이겼으면 어땠을 것 같냐 했는데, 태사자가 가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잡았으면 무조건 죽였지 임마 여서 알지만 말할 수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군주를 섬기게 되었으니 차마 그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죠. 개인적으로는 뒤에 손책의 말이 마땅히 경과 함께 해야 하오 라고 했으니 손책을 높이려는 후자의 의도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튼 이후에는 연희에도 나와 있는 병사 모아오기로 손책의 신임을 받고 유반의 침략에 대비해 태사자를 배치하니 유반이 다시는 침공하지 못했다는 기록, 그리고 보의 적군을 토벌할 때 적군에게 활을 쏴 적의 손이 들보에 박혔다고 하는 신궁 퍼포먼스까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런 활약에 힘입어 인제 덕후 조조가 당귀를 보내는데,
기록상으로는 없지만 정황상 무시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는 206년에 사망합니다. 그럼 이제 태사자의 여러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비와의 관계. 유비와는 공용 구원전때 구원병 보내달라고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제외하고는 기록이 없죠. 즉 유비가 놓친 인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보통 유비가 놓친 인재를 논할 때 진군, 진등 진규 부자, 전예, 서서 등을 들곤 하는데 태사자는 여기 끼기는 애매하죠. 앞선 인물들은 모두 유비의 휘하에 있던 인재들입니다. 진씨 3명은 유비가 뻘짓해서 놓쳤다는 느낌이 강하고 전예, 서서는 효자라 놓친 케이스죠. 그러나 태사자는 유비의 휘하에 있던 적도 없고 전예나 조은처럼 유비에게 흠모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해서 이는 사실 무근이죠. 다음은 태사자의 능력입니다. 손책과의 일기토덕에 태사자의 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전혀 없는 수준이지만 태사자가 군을 이끌었다는 기록이 많지 않기에 사령관으로서의 능력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손책이 유효를 공격할 당시 산월족들을 이끌고 대항했다가 패배, 유반의 공격을 방어할 감독관으로 선임되어 훌륭히 방어, 보혜의 도적을 토벌할 때 활로 손 맞춘 일. 크게 군사적 행동은 이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vs 손책은 산월족을 규합하여 만든 정비가 잘 되지 않은 군대를 가지고 그 손책을 상대한 것이기에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vs 유반이 인지도가 높지 않아 잘 모르지만 태사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유반이 손책의 현을 침략했다는 기록을 보면 꽤나 악명 높은 인물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게다가 그 유표의 조카이기에 성향도 비슷했겠죠. 해서 태사자가 엄청 유능한 지휘관이었을 것이다 까진 아니어도 유효의 병사를 수습해서 데리고 온 사례를 보면 인망도 두터운 병사들 내에서 신임이 있는 인물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최소한 하우돈처럼 군 내에서 인망이 두터운 그러나 손책과의 사례, 만천과의 사례를 보면 싸움도 잘하고 병법도 밝은 그런 인물이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좀 확장해보자면 태사자는 정말 아쉬운 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오나라군의 기본 편성은 대부분이 수군이 가능한 보병이었습니다. 즉 기병의 양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는 지형과도 연관이 깊고 당시 오나라의 군 체계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일단 지형을 보자면 수로가 많은 지형입니다. 당연히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면서 싸울 만한 지형이 많지 않죠. 조조가 도망갔다는 화용 일대도 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 합비, 오나라의 기병은 대부분이 합비 공략을 위한 기병으로 조련되었을 테지만 수군 육성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국방비를 배를 만드는 데에 먼저 투자해야 하고 이후 보병과 기병을 육성했을 테니 위나라에 비해 준마도 많지 않고 기병 인재도 적은 오나라에서 기병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군체계, 세습 영병제는 병력을 그대로 호족들이 사병처럼 부리는 제도입니다. 즉 이들은 평시에는 사병이자 담당 호족의 농노 같은 느낌이었을 테고 전시에는 병사로 변화되었을 건데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병사가 보병이죠. 병기만 있고 훈련만 시키면 되니까요. 즉 오나라의 세습 영병제에선 기병을 굳이 키울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돈만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 기병을 굳이 훈련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쟁도 대부분이 평지인 것도 아니라서 운용도 힘들 텐데요. 게다가 오늘 말씀드릴 결정적인 이유, 바로 기병 인재입니다. 오나라의 기병 인재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3명 정도 될 수 있는데 최북방 출신인 한당, 정보, 그리고 바로 그 밑 출신인 태사자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출신이 북방 출신이라 기병을 운용하는 데에 더 유려했을 겁니다. 기병 전술의 지식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나 이들이 모두 사망한 227년 이후로는 더더욱 기병은 많이 부족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이들이 살아 있었다고 해도 앞선 두 이유 때문에 기병을 많이 육성했을지는 미지수고 또 기병 인재가 아예 없었다고 하기도 애매하기에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북방 출신인 이 인물들은 군의 운용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수륙 양용이 가능한 보병들은 대부분 공성, 수성에 일가견이 있게 됩니다. 배라는 것 자체가 고대에는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살 몇 발 쏘다가 백길이 붙으면 백병전입니다. 적이 도전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상대 배로 넘어가거나 해야 하는 마치 물 위의 공성전이기 때문이죠. 해서 공성전에 유려한 수륙 양용 보병들 그리고 그 뒤를 꽃받침해주며 기동성을 확보해 적을 교란시키는 기병들과 이들을 지휘할 유능한 기병 지휘관이 있었다면 오나라가
달라졌을까요? 물론 태사자가 유주 출신인 한당 정보처럼 하복 출신의 기병 인재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해면 하복과 멀지 않고 심지어 요동으로 도망쳤던 시기도 있으니 배움을 좋아했다던 태사자라면 충분히 기병의 운용을 배웠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태사자는 손책 주유와 같은 오나라에 꼭 필요했고 오나라가 공세를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인재 중 하나였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꼰대였습니다.